서로가 모르는 분들이 많게 되니까 좀 어색어색하면서 이제 재미까지 없으면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재밌어야 돼요. 네. 자, 오늘 뭐 다른 그룹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 뭐 팩트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 구본무 회장님 아시죠? 네, 구본무 회장님 다음으로 이제 구광로 회장이 하고 있는데 구광로 회장이 구본무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예요. 원래 구본무 회장님 친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미국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생각만 치면은 그냥 따님들한테 경영권을 줄 텐데 LG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인 구본능 회장의 아들이죠. 아들인 구광로 조카를 입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를 잇기 위해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광로 회장은 자기 조카니까 또 경영을 계속 이어갈 거니까 마지막에 편찮으실 때 대부분의 구본무 회장님의 지분을 거의 다 구광로 회장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 성함이 김영식 사모님인데 김영식 사모님하고 그 이제 딸들이 이제 여기 하사장이라고 있어요. 그 비서분이 부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큼 줘라 좀 더 달라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잘 조율을 해가지고 결국 상속 협의서가 만들어지고 이제 나뉘어졌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내만 가서 나중에 미국에서 김영사님이 이제 이거를 뭘 인출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은 실효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알아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서울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난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 유언장 좀 갖고 와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유언장이 없어요. 그 이제 하범종 사장이라는 분이 비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유언서 작성을 안 했었다. 아니 그럼 그때 왔다 갔다 했던 그 종이는 뭐냐? 그냥 그 메모로 회장님 이렇게 하랍니다. 사모님의 아이도 좀 이렇게 조정합시다 해갖고 왔다 갔다 메모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그 메모 다시 좀 보자. 그랬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협의해서 상속재산 나눈 다음에 그 메모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사실 구본무 회장은 사모님 입장이나 따님 입장에서 보면은 피가 안 섞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유류분 소송 그 효력 없다 해서 1심은 이제 구광로 회장 측이 이겼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왜 유언장을 작성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회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어르신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원활한 또 나중에 문제가 없을 분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이제 김영수 대표가 젊은 사람들은 뭐 코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은 지금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있어요.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껴안고 있는 이 수많은 돈들을 어떻게 빨리 끌어낼 것이냐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새로 생긴 법 아시죠? 결혼하기 전후 2년 안에 얼마를 더 징여줄 수 있어요? 1억. 근데 이게 원래 일본에서 나온 제도예요. 일본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결혼할 때, 대학 들어갈 때, 애 낳을 때 다 징여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끌어안고 있는 돈을 빨리 꺼내야 사회가 돌아간다 이거예요. 일본의 보험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일본에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예금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래요. 이거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일본 사회의 또 큰 고민입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금들이 꽤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솔직히 엄마 아빠들은 돈이 없어요. 집도 못 사요. 그러니까 직연은 꿈도 못 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손주에게 증여를 할 수 있죠. 이걸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한다.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 줘봤자 나중에 돈 키워서 세금 더 내고 자녀에게 손주에게 갈 걸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어떠냐라는 플랜이 세대 생략 증여입니다. 너무 좋지만 세대 생략 증여하면 뭐를 더 내야 돼요? 세금. 우리 아까 세대 생략 상속할 때 보셨죠? 네. 얼만큼 더 내야 돼요? 30% 더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아이들이 받는 증여의 36.5%, 즉 3분의 1 이상이 누가 주는 거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도 따져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거는 건당 얼마래요? 1억 4천. 엄마 아빠가 주는 거는 건당 9천. 누가 돈이 더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도 상당히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아들 딸하고 의상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꽤 있어요. 그렇게 아들 욕을 하고요. 그렇게 딸 욕을 하는 분이 있는데 손주 욕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은 미워하고 손주를 미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30%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다고 가정을 하고 세금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몇 퍼센트를 더 내야 된다? 30%. 다만 아주 부자는 조금 달라요. 아주 부자는 미성년자가 20억 원 이상을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으면 몇 퍼센트를 더 낸다? 40%를 더 냅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20억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만 40%를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억을 증여하면 플러스 30%인데 21억을 증여하면 21억 전체에 대해서 플러스 40%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증여하는 거 플러스 30% 세금 더 낸다.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를 많이 증여할까? 보니까 뭐를 많이 증여한대요? 금융자산. 네. 왜? 요새 여러분들 그거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를 그렇게 증여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10억짜리, 시세 10억짜리가 공시가는 얼마 정도밖에 안 해요? 한 5, 6억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5, 6억에 대한 세금 내고 애한테 증여하면 너무 좋았는데 유사매매 사례가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 집에, 내가 증여할 집의 공시가격은 5, 6억이지만 그 동네 다른 사람들이 같은 평형 아파트를 10억에 팔았으면 얼마에 신고해야 돼요? 10억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사라진 데다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서 취등록세 내면은 한 1, 2% 내요. 근데 증여로 받아서 내면은 보통 6, 7%를 내야 되고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셋째 갖고 있는데 좋다 그러면 12%를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로 중요한 게 많다? 금융자산, 현금, 주식, 펀드, 예금 이런 것들. 예. 여기서 돌발 퀴즈 아니라 그냥 알아봐 주세요. 내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주를 우리 손주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송금하듯이 증권회사에서 삼성전자 주권의 손주죠. 손주 증권 계좌로 보내면 리얼타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얼마짜리로 계산을 해야 되냐? 1번 어제 종가, 2번 오늘 종가, 3번 넘기는 시점의 주가,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4번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 주가 평균.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왜 회장님들 돌아가시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김 회장님의 재산은 1조 원으로 평가되지만 상속세가 얼마인지는 2달 뒤에 정확하게 산출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왜? 전후 2개월, 총 4개월 주가를 다 평균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작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대생략증여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한테 주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절세 전략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아버지가 애한테 이번에 집을 산다 그래서 1억 5천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얼마 공제해주죠? 5천만 원.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세금내요? 1억. 자, 우리 쉬는 시간 한번 가졌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자, 저 만나면 나중에 여러분 지점이나 이런 데서 저 만나면 인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 꿈에 나오겠죠? 그래서 공제가 5천만 원 빼고 1억에 대해서 10%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엄마가 또 아이고 우리한테 좀 더 증여해야 되겠네. 집 살래도 돈이 모자라겠네. 해서 엄마가 또 1억 원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10%만 낼까요? 20% 내야 될까요? 20% 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라도 어머니는 따라보세요. 동일인. 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1억 주고 한 달 있다가 또 아버지가 1억 주면은 20%로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1억 5천 주고 1억에 대한 세금 내고 어머니가 또 1억 주면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세금 내요? 20%. 그런데 저 오른쪽처럼 아버지가 1억 5천 줬어요. 5천 빼고 1억에 대해서 10% 세금 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주면 20%로 올라가니까 어머니는 가만히 있고 이번에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1억을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는 누구랑 동일인이에요? 할머니랑 동일이에요. 그래서 10%만 내죠. 근데 할아버지가 줬으니까 30% 업해서 몇 퍼센트? 13%는. 요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13%를 내더라도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절세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거 한번 더 볼게요. 요것부터 정리할게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랑만 동일인이에요? 엄마. 할아버지는? 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 이렇게만 동일인. 딴 사람들은 동일인이 아니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 우리 다 재벌 갓패밀리예요. 생일이면 축하금으로 1억씩 줘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촌들 50명이서 삼촌, 사촌 50명이 저한테 1억씩 송금을 해요. 축하해 1억, 생일 축하 1억, 생축 1억 해갖고 내 계좌에 5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세금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50% 세금 내야 된다. OX. X예요. 그렇죠. 각각 몇 프로만 내면 돼요? 10%씩만 내면 돼요. 왜? 내 사촌들끼리는 뭐가 아니니까. 동일인이 아니니까. 내 기준으로, 즉 징역을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동일인은 딱 3커플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들 외에는 동일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3억 5천을 주면은 세금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공제하고 3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아버지가 1억 5천 증여하고 5천만 원 공제하고 1억에 대해서 10% 세금 냈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1억 줘요. 그럼 몇 프로 내요? 13%.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또 1억 줘요. 그럼 또 몇 프로? 14%. 그러니까 굳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두고 엄마 아빠가 30%씩 세금 내면서 그렇게 증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눠서 받으면 10% 범위 안에서 꽤 많은 자금을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좀 확장시키면요, 실제 컨설팅을 할 때 누구까지 끌어들이는지 아세요? 장인장. 자, 이거는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장인이 나한테 1억 증여해요. 장모가 나한테 1억 증여해요. 합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누구만 오직 합한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세 커플 외에는 합산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와이프도, 왜냐면 부자들은요, 가족들이 다 부자예요. 그래서 서로 품앗이 하듯이 해요. 더 무서운 거, 부자들은 부자랑 결혼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굳이 내 아들한테 30% 내면서 세금 안 내고요. 그럼 나는 며느리한테 증여할 테니 장인어른은 누구한테 증여해라? 내 아들한테 증여해라. 그래서 장인, 장모한테는 합산이 안 되니까 1억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만 잘 쓰면, 플랜만 제대로 세우면 10%만 세금 내고도 10몇억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플랜을 미리 하느냐, 그냥 증여하느냐, 일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게 좀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자, 뭐냐, 아버지가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증여세가 얼마래요? 9천만 원. 그럼 이 9천만 원을 그래, 그럼 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내줘야지 해서 9천만 원을 내주면은 5억 5천만 원 위로 또 세금이 나오죠. 그러면 세금이 이제 30% 구간이 돼요. 아유, 여보, 당신이 뭐 이렇게 해서 세금 많이 내려고 그래? 해서 엄마가 9천만 원을 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똑같아요. 뭐니까? 동일이니까. 그럼 그 9천만 원은 누가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9천만 원은 몇 프로만 내면 된다? 10%만 내면 된다. 13%. 그렇죠. 14%.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야, 진짜 최고입니다. 네. 이거를 이해 못해서 한 2시간씩 설명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너무 스마트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한 레벨 더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줬어요? 9억 2천.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래요? 2억이에요. 그럼 그 2억을 아버지가 주면 이제 역시 세율이 30% 넘어가요. 그런데 그 2억을 어머니가 줘도 똑같아요. 그럼 2억이면 누가 주면 좋다? 이것도 나눠서 주자 이거예요. 2억이니까 친할아버지가 1억, 외할아버지가 1억. 그럼 둘 다 몇 %씩? 13%씩.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앞으로 이런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알아야 되죠. 내가 재산 갖고 있어봤자 나중에 뭐만 많이 내겠구나, 세금만 많이 내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좀 분산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렇게 증여하려고 할 때 아마도 30% 세금을 더 내더라도 아들, 딸한테 주는
것보다 손주한테 주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요새 저한테 뭐 안 주세요. 그 우리 아들만 더 예뻐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은퇴 이후 현금 흐름 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앞 시간에 김현세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좀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금융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억울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금융보다는 뭘 좋아해요? 부동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동산과 연관된 금융상품이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VIP들한테. 그 대표적인 상품이 리츠입니다. 리츠. 과자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인터넷에 리츠 치면 맨 빨간색 그 과자만 나와요. 자, 리츠는요, 원어가 뭐냐면 리얼 에스테이트. 리얼 에스테이트이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T는 트러스트예요. 자,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뭐냐면 이 리츠는 미국에서 온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의 리츠는요, 트러스트가 한국말로 뭐예요? 신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 리츠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잘못된 번역이네요. 사실 잘못됐어요. 리츠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탁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신탁 형태가 아니고 회사 형태로 주식 투자하듯이 하는 게 리츠고요. 미국은 신탁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 잘 보시죠. 자,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빌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조물주 위에 누가 있대요? 건물주 있대요. 우리는 꿈이 항상 뭐예요?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그 건물이 100억이래요. 자, 저한테 100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 보입니까? 네, 없어요. 네,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카톡에 찾아보니까 1000명이에요. 그래서 1000명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야, 기가 막힌 100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내가 다 사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보내봐봐 해서 1000명이서 1000만 원씩 모으면 그게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억짜리 빌딩을 사고요. 거기서 매월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제가 1000명에게 나눠드립니다. 말 되죠? 그런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1000명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법인.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법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 그 빌딩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빌딩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투자 회사로 나와요. 그 부동산 투자 회사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리츠예요. 그리고 월세는 그 법인으로 들어가고요. 그 법인에서는 주주에게 무슨 형태로 수익금을 줄까요? 그렇죠. 배당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리츠의 구조입니다. 리츠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모아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증권에 투자하는데, 자, 이 빨간색이 가장 매력적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우리나라 회사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을 해도 되고요. 100억을 배당을 안 하고 회사에 전부 남겨놔도 돼요. 이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빼놓고 10년 평균 우리나라에서는 당기순이익 중에 몇 %를 배당으로 줬느냐 통계를 내보니까요, 불과 20%
56%밖에 안 돼요. 호주 같은 나라가 70%, 대만이 한 50%, 미국이 한 45% 정도 번 돈을 주주에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세법을 바꿔주고 막 압박을 해서 이걸 배당 성향이라고 해요. 이 배당 성향을 40%까지 올려놨어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리츠는요, 법적으로 100억을 벌었으면 90억 이상을 주주에게 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줘야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근데 놀라주셔도 돼요.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인 거예요. 번 돈은 다 준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을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꿈은 뭐라고요? 건물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 딱 사잖아요? 그럼 꿈이 뭔지 아세요? 건물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이 건물을 판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리츠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세금 얘기인데요. 부동산 팔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최고 49.5%. 그런데요, 리츠는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냅니다. 첫 번째, 누가 소액주주가. 두 번째,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세 번째,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올라서 팔아도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혹시 대주주가 있으시면 제가 사과를 미리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되려면 종목당 50억 원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내가 없다 칠게요. 네. 그런데 내가 리츠를 50억 이상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주주고요. 그 다음에 리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니까 해당되고요. 증권회사 통해서 팔면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그러니까 세금 절세 효과도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배당을 받을 때 우리 보통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의 원천 징수는 몇 %를 하죠? 15.4%. 그런데 리츠는요, 내가 3년 이상 투자하기로 약속만 하면 저율과세 9.9%만 되고요. 또 분리과세를 줘요. 즉 종합과세 포함 안 시키고요. 그러다 보면은 건강보험 소득에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리츠들이 좋냐? 제가 우리나라에는 440개의 리츠가 있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25개예요. 그리고 하나에 한 5,000원씩밖에 안 해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확 찍어드릴게요. 네. 자, 오피스, 호텔, 리츠, 물류센터, 주거지, 헬스케어 등이 있는데요. 아까 김영수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해외 오피스 요새 어떻다고요? 꽝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반대. 해외는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여의도 점심값이 비쌀까요? 맨하탄 점심값이 비쌀까요? 맨하탄. 근데 집에서 해 먹을 때 이마트에서 고기, 채소, 과일 사는 게 비쌀까요? 미국 월마트에서 고기, 채소, 과일 사는 게 비쌀까요? 이마트가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비싸게 점심 안 사 먹고 집에서 해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택하니까 사람들이 지겨워요. 왜? 음쓰 버려야 되지, 애들 학원 라이드 해줘야 되지, 힘들어요. 근데 미국은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운동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야,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좀 나오지? 한국은 yes sir 하고 바로 나가요. 특히 높은 사람들, 이 얼굴 보고 쪼아야 맛이지,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맛이 안 나. 그래서 다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대기업이 임대를 줄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은, 서양은 재택할래는 안 나갈래, 기름값, 물가 올랐는데 기름값 아껴, 점심값 아껴,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아, 삶의 질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간부들도 그치? 우리 재택하자. 그리고 임대를 줄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지금 오피스 리츠가 박살이 난 거예요. 반면 한국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대신 한국은 오피스 리츠 빼놓고는 보지 마세요. 다 비리비리해요. 자, 25개의 상장 리츠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은 리츠 가격이 얼마고 배당 수익률이 얼마고 얼마나 배당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됩니다. 특히 여기 배당 기준을 보시면요, 요런 것들은 1년에 몇 번 배당을 줘요? 4번. 그러면 1년에 4번 배당 주는 거 엇갈리게 3개만 갖고 있으면, 즉 15,000원만 있으면 나는 얼만큼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매달. 그래서 매월 현금 흐름을 리츠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오피스 리츠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NH 프라임 리츠, 판교 테크원에 카카오 들어가 있는 빌딩 갖고 있어요. 임대율 99%. 종로에 있는 김앤장이 쓰는 빌딩 임대율 100%. 시그니처 타워 금호석유 같은 게 쓰는데 100%. 역삼동에 있는데 아크플레이스 임대율 100%. 어때요? 임대율 어때요? 퍼펙트하죠? 임대료 꼬박꼬박 나오면 다 배당으로 돌려준다. 훌륭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리츠 보여드릴게요. SK 리츠입니다. 얘는 좀 특이하죠? 잘 보세요. 임차인이 누군지 보세요. SK, SK하이닉스, SKC, SKT, SK에너지, SK리튬, SK하이닉스. 전부 누가 쓰는 거예요? SK가. 이건 뭐냐면 아까 이 빌딩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돈 모아서 빌딩을 하나씩 쇼핑한 거예요. 얘는 SK그룹이 한꺼번에 갖고 있던 빌딩을 리츠로 전환한 거예요. 얘의 장점은 뭐다? 임대율이 꽉 찹니다. 올 100%예요. 안정적이죠. 요런 거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마음이 편안합니다. 1번 리츠와 2번 리츠의 중간 형태의 리츠가 삼성 FM 리츠예요. 뭐냐면 FM 타워 대치는 삼성생명이 쓰던 거고요. FM 타워 순환은 S1이 쓰던 거예요. 이거는 삼성이 갖고 있던 걸 전환한 겁니다. 여기 아시나요? FM 타워 판교는요, 원래 삼성 화재가 쓰던 빌딩이죠. 삼성 화재 사업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리츠로 전환하고 한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FM 타워 잠실이라고 요것도 전환한 겁니다. 역시 임대율 몇 프로예요? 올 100%. 요런 거 안정적으로 수익률 한 7%, 8% 나옵니다. 요런 거 투자해 놓으시면은 은퇴한 분들의 현금 설계가 굉장히 편안하게 되죠. 요런 거는요, 배당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설사 주가가 하락하면 뭐 하면 돼요? 더 사면 돼요. 그러면 내 투자 대금 대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네. 마치 미국 애들이 코카콜라 주식 좋아하는 거 아시죠? 코카콜라 주식은요, 지난 76년 동안 단 한 해도 배당금을 줄인 적이 없어요. 법적은 아니지만
76년 동안 주던 배당금을 갑자기 줄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주주들이. 그러면 코카콜라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아요. 왜? 더 사면 됩니다. 그럼 내가 7% 받던 걸 8%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투자가 은퇴한 분들, 이런 분들의 현금으로 확보에는 아주 매력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요,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서 하나씩 모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리츠보다 더 안정적인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프라 펀드라는 겁니다. 인프라 펀드. 뭐냐? 인프라라는 건 인프라스트럭처를 줄여서 한 말인데요. 도로, 항만, 터널, 철도, 교량 이런 거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원래 누가 무슨 돈으로 해야 돼요? 나라가 세금.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오픈을 해준 거예요. 야, 이거 원래 우리가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바쁘네. 혹시 돈 있는 사람 여기 와서 도로 와. 그리고 뭐 받아가? 토행료 받아가. 터널 뚫어. 그리고 토행료 받아. 이거를 오픈을 해준 거예요. 자, 빌딩 세워서 임대료 받는 게 안정적일까요? 도로 뚫고 토행료 받는 게 안정적일까요? 토행료가 더 안정적이에요. 경기도 덜 타고요. 그런데 얘도 정부에서 그 대신 90% 이상 주주에게 되돌려줘야 되라는 것을 리츠랑 마찬가지로 의무화시켰어요. 그래서 토행료 받은 거는 다 주주에게 되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조금 다른 건 리츠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인데 인프라 펀드는 1인당 1억까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리츠는 아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몇 개라고 했어요? 25개. 근데 그 중에서 뭐만 투자하면 좋다고요? 오피스만. 현재는 오피스만. 이 인프라 펀드는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 그런데 이것도 확 찍어드릴게요. 원래 하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맥쿼리 인프라가 좀 더 안정적입니다. 예, 요거 어떤 건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는 088980입니다. 자, 이런 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서 해외 가려고 나갈 때, 인천공항 갈 때 무슨 고속도로 타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타죠. 그거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맥쿼리 인프라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갈 때 통행료 7,000원 이렇게 되죠. 그거 나라로 안 들어가요. 맥쿼리 인프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이쪽 강남 계신 분들 잘 아시겠죠? 서초 강남. 그 과천 반포 거기 할 때 무슨 터널이죠? 우면산 터널. 그거 맥쿼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거. 용인성 고속도로 아시죠? 그거 맥쿼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19개의 인프라를 깔아놓고 여기서 토행료 받아서 주주들한테 90% 이상 돌려줍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해본 회사가 없어서, 호주 회사거든요, 맥쿼리는요. 호주 회사가 날아와서 야, 니네 이거 해본 적 없지? 우리가 어레인지 할게 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해서 이름이 이제 호주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인프라를 깔고 토행료를 받고 우리나라 주주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호주 땅에다가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땅에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배당 한번 볼까요? 배당이 어때요? 너무너무 꾸준하죠? 1년에 2번 배당을 주는데요. 한 주당 750, 770, 775, 760, 760 이렇게 아주 꾸준한 변동이 별로 없는 배당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츠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러면 그 고속도로 어떻겠어요? 텅텅 비었겠죠. 그러면 토양료도 안 거쳤겠죠. 그러면 배당도 못 줬겠죠. 그런데 계속 배당금을 너무나 잘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MRG라고 하는데요.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라는 겁니다. 미니멈 최소한 레버뉴 수입을 개런티 보장해달라 이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장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맥쿼리 인프라가 여기다가 고속도로를 닦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물론 평상시에 꾸준하게 돈 벌 거는 나도 알아. 그런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너무 안 지나다니면 우리는 큰일 나. 그러니까 말이야, 예를 들면 저 파란색 라인이 예를 들면 한 7% 정도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만약에 그 밑에 점선 5%도 수입이 안 들어오면 정부가 좀 메꿔줘. 대신에 말이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서 9% 이상 수익이 나오면 우리가 토해낼게. 일종의 바터를 하는 거. 그래서 7% 정도 나올 걸로 우리 예상하지만 5%도 안 나오면 물어줘. 그 대신 9% 이상 나오면 토해낼게.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텅텅 비었겠어요? 꽉 찼겠어요? 텅텅 비었죠. 그러면 돈도 못 벌고 배당도 왕창 줄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메꿔줍니다. 그래서 배당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안전하죠. 일종의 안전벨트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메꿔줬냐? 좀 많이 메꿔줬어요. 볼까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지난 24년 동안 메꿔준 돈이 얼마냐? 1조 6,169억. 물론 거의 다 코로나 때 메꿔준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 때 고속도로 어떻게 됩니까? 다 열리죠. 여기 서울 고속도로는 다 프리예요. 저희 부모님이 수지 계시거든요. 저 대치동 사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 6번 돈 내야 돼요. 근데 명절 때는 다 공짜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고속도로야 그렇게 열어줘도 되지만, 아니 사기업인 맥쿼리 인프라에서 하는 거 다 열어주면 손해잖아요. 그거 정부에서 다 메꿔줘요. 그리고 인천공항 가면요, 빈택시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빈택시들은 오며 가며 7,000원, 빈택시로 왔다 갔다 하면 7,000원씩 톨비 내야 되죠. 누가 들어오겠어요? 빈택시는 톨비 안 냅니다. 정부가 메꿔줍니다. 그런 걸로 메꿔준 돈이 저렇다는 겁니다. 예. 즉, 이런 다양한 안전장치로 인해서 고객들의 투자가 점점 더 안전하게 캐시플로우를,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맥쿼리 인프라 한 주가 한 10,000원이 안 돼요. 9,000 얼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다. 그런데 750원, 760원 나오면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와요? 한 7.6%, 7.7%. 그러면 매력적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요새 핫한 게 월 지급식 ETF입니다. 원래 주식이든 ETF든 배당은 1년에 몇 번 정도 주던가요? 보통 한 번, 많으면 2번, 요 정도인데 얘는 매월 준다는 거예요. 매월 주니까 많이 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실 조삼모사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젊은 친구들은
월주식 ETF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토털 리턴이라고 배당금을 아예 안 주고 계속 재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거라 그래서 월주식 안 하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걸 좋아하니까 연금처럼 매월 돈이 나오는 월주식 ETF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주나 매월 주나 어차피 돈 주는 건 조삼모사인데 왜 월주식 ETF가 인기가 많냐? 이유는 이겁니다. 매월 주기 위해서 이 운용사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서 막 하루에 10% 올라가고 10% 떨어지고 이런 거 하면 매월 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가 투자하길래 안정적인 투자가 되느냐? 보통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투자한다? 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뭐 위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인프라 펀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식.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배당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 배당주를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카콜라처럼 50년 이상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배당을 줄이지 않은 회사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배당 황제주라고 하더라고요. 디비den드 킹이라고 해요. 이런 회사들은 코카콜라, 쉐브론, 뭐 존슨앤존슨, 3M 이런 회사들은 50년 이상 배당을 단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도 아마도 내년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25년 이상 배당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을 줄이지 않은 회사들을 미국에서는 배당 귀족주라고 불러요. 이런 회사들도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당 귀족주, 배당 황제주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매월 분배금을 주는 게 배당주를 활용한 월지급식 ETF입니다. 리츠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 배당금도 어때요? 꾸준하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줍니다. 세 번째 뭐예요? 채권. 아유, 채권은 너무 안전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채다. 우리나라 국고채는 채권 하나가 1년에 몇 번 배당을 해줄까요? 2번 해줘요. 그러면 국채를 만기가 좀 엇갈리게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월 지급식 ETF를 만들 수 있어요. 6개. 그렇죠? 6개 가지고 있으면 싹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커버드 콜. 요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배당주, 황제주, 귀족주, 리츠 매월 받는 거. 그렇죠?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사진 찍으실 분 요거 찍으세요. 요거 배당주. 네. 제 얼굴도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 리츠. 네. 그다음은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채권. 채권. 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요. 네. 이제 조금 이해하기 빡빡하지만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커버드 콜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게 주식이라고 할게요. 이게 주식이에요. 10만 원 주고 내가 샀어요. 얘는 11만 원이 되면 나는 만 원을 벌지만 얘가 9만 원이 되면 나는 만 원을 까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식을 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너 이 주식을 한 달 뒤에 12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자, 12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뒤에 11만 5천 원이에요. 그럼 내 친구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면 돼요. 13만 원이 되면
나한테 얼마를 주면 돼요? 12만 원만 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제시한 가격보다 올라가면 살 수 있고 안 올라가면 안 사도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옵션이라고 불러요. 옵션, 선택, 옵션. 뭐랑 비교해 보면 되냐면요. 우리 선물 거래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선물 거래는 12만 원에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 퓨처스예요. 그래서 나 한 달 뒤에 그 금을 12만 원에 살게. 이게 선물이고요. 이 주식을 12만 원에 사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뭐라고요? 옵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물이 좋아요? 옵션이 좋아요? 옵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이 주가가 20만 원이 돼도 12원에 사실 수 있고요. 11만 9천 원이 되면 안 사시면 돼요. 그 대신 지금 5천 원만 주세요. 요거예요. 요거를 그 5천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옵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나는 좀 쉽게 표현하면 나중에 특정한 가격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근데 미국에서 온 제도라서 죄다 영어예요. 사다를 투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콜이라고 불러요. 그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옵션.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이 친구한테 줍니다. 팝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콜 옵션 매도라고 표현합니다. 콜 옵션 매도. 그 대신 제가 공짜로 줄 수는 없죠. 그거 한 달 뒤에 사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지금 얼마 내놔? 5천 원 내놔. 그거를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ETF 갖고 있는 주주한테 배당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커버드 콜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려워요 이게. 커버드 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친구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드 콜은 주식 매수 플러스 콜 옵션 매도라고 표현하고요. 그 대신 그 친구한테 받는 돈을 뭐라고 한다고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ETF 주주한테 매월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느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이 주식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옵션 프리미엄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면 합한 노란색이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잘 보세요. 주가가 왕창 올라요. 그럼 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없어요. 누구만 좋아요? 친구만 좋아요. 그리고 주가가 왕창 하락해요. 그러면 나도 하락해요. 왜? 친구가 안 살 테니까. 그 대신 프리미엄만큼만 조금 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커버드 콜 전략은요, 그렇게 매력 있는 전략은 아니에요. 왜? 위로는 뚫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죠. 수익이 안 나요, 더 이상. 밑으로는 뚫려 있어요. 다만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횡보장일 때 나는 계속해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커버드 콜은 그렇게 매력적인 전략은 아니지만 요새 이 프리미엄이 엄청 비싸졌어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사요.
그래서 요새 인기가 많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를 전략하는 게 커버드 콜이고요.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받아서 주주한테 주는 겁니다. 결국은 주가 상승분을 양보하고 확실한 현금으로, 그게 뭐예요? 옵션 프리미엄, 그걸 받아서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뭐였어요? 뭐 유언? 아니면 상속세? 아니면 세대생각 증여? 아니면 리스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VIP 고객들도 다 다양한 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드리고 또 그 자산가 전용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마지막 프로세스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뒤에서부터 이 고객 리스트 양식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받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화재 본사에서 이 VIP 고객 리스트를 수합을 해서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열고 지점장님들이 연담도 하고,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또 특별히 상품을 전해드리는 후보자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분, 근데 더 넘으셔도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좀 관심 있어할 만한 고객, 아니면 첫 시간에 수업 들으셨던 VIP 상품에 좀 관심이 있어할 만한 VIP 고객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지금 뭐 모든 데이터는 없으시겠지만 한번 최대한 기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으면 10명 꽉꽉 채울 것 같아요. 네. 특별 선물의 후보자로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핸드폰에 이제 한번 쭉 고객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적어보세요. 볼펜 없으면 얘기하세요. 고객한테 연락 안 오면 말씀님들이 원하지 않으면 네, 선물 보낼 리스트가 많이 적어요. 볼펜 없는 분 얘기하세요.